지금부터는 가로와 세로 구도 외에 피사체에 대한 카메라 구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대표적인 카메라 구도의 첫 번째는 원형 구도가 있어요. 원형 구도는 하나의 주제를 강조할 때 활용되는 구도로 시선을 중앙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효과적이에요. 인물이나 식물, 음식 사진 등 클로즈업이 필요한 연출에 주로 쓰이며, 이러한 원형 구도로 촬영할 때에는 심플한 배경을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화면의 사진에서 원의 중심에 정확하게 강아지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원형 구도는 중심에 시선이 자연스럽게 집중되고, 단순한 배경은 불필요한 시각적 방해 요소가 없어 피사체만 강조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만약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접시를 원형 구도에 맞춰 찍으면 집중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3분할 구도가 있는데, 비율에 대한 수업에서도 설명드렸어요. 3분할 구도는 카메라 구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구도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가장 많이 쓰는 안정적인 구도예요. 가로와 세로를 각각 3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가상의 선을 두고 선이 교차하는 영역에 피사체를 배치하는 구도 연출법으로 화면의 영역을 균등하게 나누어 시각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주제와 배경을 안정적으로 담을 수 있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에 용이해요.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 주 피사체인 붉은 등대가 왼쪽 세로 3분의 1 선에 정확하게 놓여 있어요. 사람의 눈은 화면 중앙보다 4개의 교차점에 먼저 머물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로 시선을 유도할 수 있어요. 만약 등대가 정중앙에 놓여 있었다면 답답한 느낌이 들었을 텐데, 왼쪽으로 배치하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동시에 여백의 미를 살릴 수 있어요. 다음으로 바다와 하늘의 경계인 수평선은 아래쪽 3분의 1 지점에 정확하게 놓여 시각적 무게중심을 아래로 만들어주며 하늘을 넓게 살려 개방감을 줄 수 있어요. 이러한 3분할 구도는 균형과 안정, 시선 흐름을 동시에 해결하게 돼요. 만약 3분할 구도가 익숙하지 않다면 카메라 기능 중 그리드를 켜고 촬영하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모든 피사체를 꼭 교차점에 딱 맞추지 않아도 근처 영역에 두어도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앞에서 설명한 3분할 구도의 연장으로 4분할 구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배경 자체를 더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한 형태가 4분할 구도예요.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 총 16칸의 격자가 있고, 인물이 사진 왼쪽 하단 네모칸 중 작은 영역에 배치되어 있어요. 사진을 감상하게 되면 사람보다는 풍경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하늘과 바다, 모래사장이 2대 1대 1의 비율을 이루며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네요. 이러한 4분할 구도는 수평선이나 수직선을 기준선에 정확히 맞추면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3분할 구도가 주제와 배경의 균형이라면, 4분할 구도는 배경의 힘으로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플로리스트 작품을 3분할 구도로 이용한다면 작품을 강조할 수 있고, 4분할 구도로 이용한다면 작품이 놓인 공간의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카메라 구도 네 번째는 대칭 구도예요. 화면의 사진은 전통 건축물 내부의 창문과 기둥들이 좌우로 거울처럼 대칭을 이루고 있네요. 사진 중앙에 세로축을 두고 양쪽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뉘면서 보는 사람에게 안정감과 질서정연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중앙을 기준으로 상하 또는 좌우에 피사체를 균등하게 배치하는 구도 또는 건축물이나 긴 복도, 다리처럼 구조 자체가 규칙적인 피사체를 촬영할 때 자주 사용돼요. 또한 대칭 구도는 상하 좌우의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단조롭게 느껴지기 쉬운데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독특한 피사체를 배치하면 시선을 사로잡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어요. 대칭 구도를 사용할 때에는 중앙선 맞추기가 중요한데 카메라의 중앙을 정교하게 촬영하기 위해 삼각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으로 삼각형 구도는 이미지의 세 점을 기준으로 피사체를 배치하고 보는 이들의 시선을 유도하는 구도 연출법이에요. 화면의 사진은 전통 건축물의 지붕선과 그 뒤로 보이는 서울타워가 하나의 삼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네요. 지붕의 경사면이 삼각형의 밑변과 양옆을 형성하고 그 꼭지점은 서울타워의 상단으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요. 이렇듯 삼각형의 중심을 피사체를 배치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중심부로 모이게 돼요. 또한 삼각형 구도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감이에요. 삼각형의 폭이 넓을수록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건축 촬영에서는 웅장함을, 풍경 촬영에서는 공간감을 강조할 수 있어요. 옆의 사진에서는 삼각형 구도의 공간감을 나타내며 전통 건축물과 현대 건축물을 함께 배치하여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담아내는 깊이 있는 구도가 완성되었어요. 삼각형 구도를 응용하여 역삼각형 구도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역삼각형 구도는 화면에 강한 긴장감과 시각적 집중을 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카메라 구도의 마지막은 액자 구도예요. 액자 구도는 말 그대로 사진 속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 그 안에 피사체가 담기는 형태를 말해요. 사진을 보시면 성문 아치가 커다란 프레임 역할을 하고 그 안에 보이는 뾰족한 건물과 풍경이 주 피사체로 자리 잡고 있네요. 액자 구도는 프레임 안에 담긴 피사체로 사람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여 더 집중적이고 극적인 느낌을 주게 되므로 평면적이지 않고 마치 현장에서 직접 바라보는 듯한 생생함이 전달되어 입체적인 깊이감이 생기게 돼요. 지금까지 사진 속에서 피사체를 어떻게 배치할지 다양한 구도의 원리를 살펴보았어요. 구도는 시선을 어디로 유도할지,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 결정하는 기본 틀이었어요. 하지만 좋은 구도만으로 우리가 제작하는 포트폴리오 사진을 완성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빛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같은 구도라도 전혀 다른 감정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사진을 결정짓는 요소인 빛과 조명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진을 촬영할 때 가장 핵심은 빛이에요. 이미지의 밝기나 어두움은 물론 색조, 분위기 등 사진 전체의 느낌까지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화면의 사진은 숲에 둘러싸인 오두막이 눈이 내린 모습이네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햇빛이 사선으로 퍼져 나오면서 숲의 나무들 사이에 은은한 안개빛이 생겼고 그 빛이 설원에 반사되어 오두막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네요. 이렇듯 빛은 단순히 사진을 밝히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만약 빛의 색이 흐린 날 찍혔다면 푸른 톤을 만들어내고 해질 무렵의 풍경은 붉은 톤을 만들어내지만 화면에서 보는 사진처럼 아침 햇살은 따뜻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또한 빛은 자연광과 인공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광은 가장 활용하기가 쉬우며 풍경, 인물, 자연, 거리 등 다양한 유형의 사진 촬영에 사용할 수 있어요. 화면의 사진은 5층 탑이 석양을 배경으로 찍힌 사진으로 해가 비추는 모습이 사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네요. 붉은 빛이 건물 표면과 주변 풍경에 따뜻한 색조를 더하고 명암 대비로 건물의 윤곽이 더 또렷하게 보이고 있네요. 이처럼 빛으로 인한 사진은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인공광은 조명 같은 도구를 말하며 이러한 인공광원은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빛이에요. 실내에서 사용하는 조명 장비는 밝기와 색온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시간과 상관없이 피사체가 항상 일정하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어요. 자연광은 순간의 분위기를 담을 수 있다면 인공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인공광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사진 작가와 영화 제작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3점 조명이 있어요. 3점 조명은 피사체를 중심으로 주광과 보조광, 역광을 사용하여 피사체를 입체적으로 표현해주는 방법이에요. 주광은 가장 중요한 빛으로 피사체의 전체적인 형태와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강하게 비출수록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지만 그림자가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보조광은 주광으로 인해 생긴 그림자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빛으로 주광보다 약하게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역광은 피사체의 뒤에서 비추는 빛으로 인물의 윤곽을 강조하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시켜 입체감을 살려주기 때문에 사진이 평면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며 자연스럽고 역동적인 장면을 촬영할 수 있어요. 실내에서 인공광이 아닌 자연광을 활용해 정물 사진을 찍는다면 창가에 위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유리와 커튼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필터링되어 확산되기 때문에 피사체를 더 매력적으로 비추게 돼요. 만약 빛이 한쪽에서만 들어온다면 반대편에는 흰 종이나 반사판을 두어 빛을 반사시켜 그림자를 줄일 수도 있어요.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강한 오후 햇빛보다는 아침이나 늦은 오후의 빛이 더 따뜻하고 포근한 톤을 만들어줘요. 그럼 이러한 자연광의 활용을 위해 자연광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화면의 사진은 강한 햇빛이 바로 머리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이렇듯 정오 무렵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빛을 직화광이라고 해요. 직화광은 강렬한 명암 대비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건물의 위쪽은 빛을 받아 환하고 밝게 보이지만 건물의 아래쪽과 거리의 사람들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어둡게 보이네요. 이러한 빛의 각도는 피사체의 형태를 극적으로 드러내지만 동시에 노출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촬영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특히 인물 사진을 찍을 때에는 얼굴에 강한 그림자가 생겨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으므로 직화광 촬영을 주의해야 하고 풍경 촬영도 지양하게 돼요.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첫 번째 사진과는 다르게 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보이지 않네요. 이러한 사진은 그늘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그늘은 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공간을 말해요. 그늘 속에서는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피사체가 부드럽게 표현되고 색상이 비교적 차분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늘은 빛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ISO를 올리거나 셔터 스피드에 신경 써서 카메라를 조절해야 해요. 세 번째는 순광에 대해 알아볼게요. 순광은 햇빛이나 광원이 카메라 뒤쪽에서 피사체를 비추는 빛, 즉 해를 등지고 찍는 빛을 말해요. 정보를 주는 풍경 사진에서 활용하면 효과적인데 화면의 왼쪽 타지마할 사진처럼 건축물이나 유적지 혹은 자연경관을 설명하려고 할 때 순광을 활용하면 정보 전달이 뛰어난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정면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인해 대리석 건축물의 세부 질감과 문양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피사체의 윤곽 또한 분명하게 보이네요. 오른쪽 사진은 성당 앞의 인물 사진으로 순광에 의해 인물의 전체적인 모습은 뚜렷하게 보이지만 만약 선글라스를 쓰지 않았다면 해를 바라보며 얼굴을 찡그리는 사진으로 찍힐 수 있게 돼요. 만약 해가 강하게 비출 경우 인물 사진에서는 순광보다는 약간 옆에서 비추는 사광이나 부드러운 확산광을 활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가장 무난한 빛으로 촬영하기 쉬운 사광이에요. 사광은 찍는 방향과 카메라를 연결하는 선에 대해 좌우로 약 45도 범위에 있는 빛을 말하는데 정면과 옆면의 그 중간 지점에서 들어오는 빛이라 할 수 있어요. 정면에서 들어오는 순광은 딱딱하거나 평면적이고 측면에서 들어오는 측광은 강한 대비와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지 않는 반면 사광은 가장 무난한 빛으로 촬영하기 쉬운 광원이에요. 따라서 피사체의 형태와 색감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는 빛이지만 인상적인 느낌을 주기는 어렵기도 해요.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 하늘의 구름과 붉은 양귀비꽃 그리고 인물이 모두 고르게 빛을 받아 선명하게 보이고 있네요. 이처럼 사광은 풍경과 인물을 함께 담는 촬영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지만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는 약간 부족해 보여요. 이번에는 측면광에 대해 알아볼게요. 측면광은 빛을 받는 피사체의 90도 위치에서 비추는 빛으로 흔히 측광이라고 해요. 측면광은 피사체의 한쪽 면은 밝게 비추고 반대편 쪽은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로 인해
명암의 대비인 콘트라스트가 강해지고 입체감과 질감이 살아나는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콘트라스트가 필요한 인물 사진이나 풍경 등의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강조할 때 자주 사용돼요. 화면의 사진은 초록빛의 언덕에 한쪽에서 해가 비치는 모습이네요. 왼쪽 언덕 부분은 햇빛을 정면으로 받아서 밝고 선명한 초록색을 드러내고 있지만, 언덕의 오른쪽 부분은 빛이 닿지 않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이러한 빛과 그림자의 대비 덕분에 언덕의 곡선 형태가 입체적으로 살아나며 단순한 풍경이 아닌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표현되고 있네요. 이처럼 측면광은 풍경 속의 질감을 강조하고 지형의 굴곡을 뚜렷하게 보이게 하여 보는 사람이 마치 그곳에 서 있는 듯한 사실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측면광은 피사체의 한쪽 면을 비추어 대비와 입체감을 주는 빛이었다면, 피사체 약간 뒤에서 들어오는 빛을 반역광이라고 해요. 반역광은 피사체의 윤곽성과 형태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는 특징이 있어 극적인 표현을 원할 때 많이 활용되는 빛이에요.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자주 표현되었던 빛으로 주간에 가장 주목해야 할 빛이 반역광이에요. 화면의 사진은 사슴이 해를 등지고 서 있는 모습이네요. 이러한 반역광으로 인해 사슴의 몸 전체가 금빛으로 표현되고, 털의 결이나 다리의 형태가 빛에 의해 선명해져서 윤곽선이 빛으로 그려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한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어우러지면서 단순한 기록 사진이 아니라 예술적인 인상의 사진으로 표현되기도 하네요. 반역광은 실루엣과 하이라이트를 동시에 만들어내며 시선 유도 효과가 뛰어난 빛이라 할 수 있어요. 앞에서 설명한 반역광은 피사체의 약간 뒤에서 들어오는 빛이라면, 역광은 피사체의 완전 뒤쪽에서 들어오는 빛이에요. 역광은 빛의 근원과 촬영자 사이에 피사체가 위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피사체는 빛을 가리게 되어 대부분은 실루엣으로 표현돼요. 왼쪽의 사진은 언덕 위에 낙타와 사람이 붉게 타오르는 석양 앞에 서 있는데, 피사체는 어둡게 드러나지만 형태와 윤곽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보여요. 낙타의 굴곡과 사람의 동작이 그림자처럼 강렬하게 남아 있어 장면 전체가 연극 무대처럼 극적으로 표현되네요. 오른쪽의 사진은 바다 위 어부와 배는 검은 실루엣으로 표현되고, 물결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황금빛 질감을 주는 느낌이네요. 이처럼 역광은 피사체 자체보다는 주변의 빛과 색감, 그리고 분위기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빛이에요. 역광 속 피사체는 디테일보다는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진이 상징적이고 서사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어 현실보다 더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연출의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야외에서 비추는 빛에 대해 설명하였다면, 다음은 건물 안에서 비추는 입사광에 대해 알아볼게요.